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환경보건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뭐 다 같이 마음의 박수를 치면서 시작해 볼까요? 저는 첫 번째 주제를 맡은 대전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김선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세먼지와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뭐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 잠깐 드리고요. 저는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전대학교에 한 30여 년 근무하고 지금 명예교수로 있습니다만, 제가 이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울산 온산 지역에서 일어난 대기오염에 대한 건강 피해의 여러 가지 상황을 들으면서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 건강 피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40여 년 동안 오로지 대기오염에 대한 건강 피해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이제 그 직을 마치고 이렇게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마치고요.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떠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까 제가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먼지 색깔은 검은색이죠. 과연 전 세계 먼지가 다 검은색일까요? 그리고 과거에 풀풀 그 비포장 도로에 날리던 먼지에 비하면은 지금 먼지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지 않나요? 하는 궁금증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내 미세먼지 얘기만 나오면은 고등어 구이 얘기도 나오는데요. 실내 미세먼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주제인 미세먼지가 과연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환기나 공기청정기의 효과는 어떨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를 정부가 많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측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한번 궁금증을 정리해 봤는데, 이거 외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답글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발표한 후에 그 질문을 종합해서 또 답변을 다시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기오염의 인체 피해 역사를 보면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런던 스모그, 스모그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스모그는 스모크하고 포그, 즉 매연하고 안개가 결합돼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이 대기오염이 인체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첫 그 사건이 런던 스모그 사건입니다. 그게 1952년이 되죠. 이 런던 스모그는 공장에서 나오는 연료에서 우리가 소위 앙상가스라고 하는 물질이 인체에 피해를 준 그 사례로 이렇게 우리가 연구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또 하나의 다른 패턴의 그 대기오염의 인체 피해가 로스앤젤레스의 광학 스모그라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원인이 런던 스모그와 달리 우리 일상에서 나오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햇빛과 반응해서 우리 인체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물질을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950년대, 60년대 걸쳐서 미국의 대도시에서 관찰된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두 가지 스모그 현상에 덧붙여서 서울형 스모그다, 이런 얘기가 자주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공장, 그 다음에 자동차에 덧붙여서 미세먼지가 됩니다. 이 두 가지 현상에 미세먼지가 결합된 새로운 스모그 형태를 우리가 서울형 스모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는 이 미세먼지가 중요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미세먼지, 그 다음에 여기다 앞에 초자를 붙인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크기와 관계없이 전체 먼지, 뭐 총 부유먼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요거는 그냥 이 정도로 하고요. 그보다 10 마이크로메타 보다 작은 그런 입자를 미세먼지, 그리고 10 마이크로가 아니라 2.5 마이크로메타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왼쪽 그 그림 화면하고 오른쪽 화면하고 뭐가 다르죠? 이와 같이 그 사막 같은 데서 날라오는 이런 먼지는 총먼지 또는 그 우리가 10 마이크로 이상의 먼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으로 보는 이런 먼지들은 옛날에 운동장이나 비포장 도로에서 보는 그런 먼지고요. 최근에 보는 미세먼지는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이런 먼지입니다. 그 크기가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죠. 자, 이런 먼지가 바로 2.5 마이크로메타 이하인 초미세먼지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머리카락 크기하고 한번 비교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보인 게 이제 머리카락 크기입니다. 눈에 보이죠? 그런데 10 마이크로가 되면은 요 머리카락이 50 마이크로가 되니까 10 마이크로 이하의 미세먼지는 요 머리카락 크기의 또 5분의 1입니다. 그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 즉 2.5 마이크로메타 이하인 그런 먼지는 아예 눈에도 안 보이죠. 머리카락 크기에 비교해서. 자, 이렇게 작은 먼지,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전체 먼지보다도 이제는 10 마이크로메타 이하인 미세먼지를 넘어서서 2.5 마이크로메타 이하인 초미세먼지, 이 문제가 우리한테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는 초미세먼지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단순한 먼지가 아닙니다. 이 안에 연소 생성물인 그러한 물질들이 있고 또 중금속이 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그 가스성 물질인 황산염이나 질산염 같은 것 유해 물질들이 또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흙먼지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각종 배출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결합한 소위 말하는 자연적인 발생원보다도 인위적인 발생원이 더 요 초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궁금증으로 우리나라 먼지가 왜 검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요 안에 요 같은 연소 생성물 탄소 때문에 검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한 2년 살았는데 거기 살다가 나오면서 청소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먼지 그 청소하다 보면은 뭐 걸레 새카맣게 묻어 나오죠. 근데 한 1년 살다가 나와서 뭐 청소를 하는데 먼지를 보니까 시커멓지가 않더라고요. 흑색입니다. 그 우리나라 먼지의 특성이 이렇게 다른 성분이고 그런 먼지가 주로 작은 초미세먼지입니다. 우리 인체 피해를 얘기할 때는 대기오염이 런던 스모그까지만 하더라도 이 폐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좀 큰 먼지들은 우리의 어떤 후광 또는 기도를 통해서 걸러지도록 그런 구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미세먼지는 이제는 지금 현 시대 때 만들어진 그러한 새롭게 만들어진 아주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아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미래 인류는 또 갖출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미세먼지로 인한 여러 가지 인체 피해는 이제는 폐까지 또는 폐를 넘어서서 우리 인체 곳곳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하나하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 관계상 나중에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이 미세먼지를 발암 물질의 1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군이라는 것은 인간에서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이다. 이렇게 가능성 정도를 넘어서서 발암 가능성이 확실하다 하는 물질로 분리할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제가 던진 그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중간에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총먼지는 줄었죠.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막 흩날리던 그런 먼지들은 분명히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는 증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먼지는 자동차 산업연소에 그러한 그 원인이 있는 먼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흙먼지, 흙 색깔이 아닌 검은색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색을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먼지 색깔이 검은 것은 아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체 구조는 어쩌면은 미세먼지까지는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초미세먼지의 입자 크기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까지는 아직 진화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미세먼지의 인체 피해에 대해서는 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욱 심하고 아직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1차적으로 궁금증을 다소 해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그러면 좀 더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뭐 그래프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지금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를 가져온 이유는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어디서 영향을 주느냐 하는 자료입니다. 보시면 중국이 한 3분의 1로 그려져 있죠. 서울시 자체, 이게 서울시에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의 근원을 표시를 한 겁니다. 다른 이제 뭐 인천, 경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한 3분의 1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제조업이 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가 한 15%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치를 비율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 자료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역시 그 산업시설에서의 영향, 그다음에 도로의 영향,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당연히 제조업이나 에너지 이런 부분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2013년 자료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7년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제조업이 줄어들면서 비산먼지가 50%를 차지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2013년하고 17년 이 사이에 우리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영향 배출원이 달라졌는가 하면은 바로 2013년에는 이 비산먼지의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2017년 통계 자료부터 이 비산먼지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이나 에너지, 교통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영향에 보다도 한 반 정도는 비산먼지들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산먼지가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통계적으로 알고 있는 미세먼지의 영향의 비산먼지 부분을 상당 부분 앞으로 더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비산먼지는 도로에서 나오는 부분, 건설공사에서 나오는 부분 등 이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조금 강조 드리고자 이 자료를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 스스로 좀 관리해야 될 미세먼지 가정에서죠. 가정에서 새집증후군. 여기에서 이제 주로 페인트하고 그다음에 접착제 얘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제 경험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집에 다시 귀국하면서 집에 수리를 좀 리모델링을 맡겼습니다. 갔다 와서 뭐 이제 집에서 사는데 한 1개월 있다가 애들이 좀 아파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랬는데,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뭔가 위에서 이상하게 잘 소화를 못 시키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6개월 있다 보면은 집사람이 머리가 아프다. 이런 증상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역시 제가
귀국을 하면서 그 집에 수리를 맡겼는데 접착제 하고 여러 가지 페인트 뭐 이런 부분의 영향이 제 스스로 받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저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막 그 정도로 우리가 새집 증후군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 드리면서 뭐 나타나는 증상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다 일일이 거론은 못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것을 대응하는 방법은 환기죠. 첫 번째 환기고 그다음에 이제 새집 증후군이나 또는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가셨을 때 베이킹 아웃이라는 막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뭐 온도를 일부러 많이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환기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뭐 구워서 내보낸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새집 증후군이나 리모델링 하시고 나서 대응을 해 주셔야지 사전에 건강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또 하나 요즘 초관심사가 되는 조리매연입니다. 뭐 요거는 지금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폐암 환자의 비율이 폐암은 주로 뭐 흡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비흡연자의 폐암 비율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흡연을 하지 않는데도 폐암 비율이 높다. 뭐 높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특히 이제 남성 환자 수의 증가율보다도 여성 환자 수의 증가율이 더 높다. 흡연과 관련 없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뭐 이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바로 조리에서 나오는 이런 매연, 휴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영향으로 뭐 조금 좁혀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여간 그 굽는 그런 조리는 피하고 조리 시에는 반드시 환기 이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뭐 여러분들의 건강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제가 도로에서의 그 비산먼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비산먼지가 아니라 자동차 소위 말하는 배출가스로서 나오는 비산먼지뿐만 아니라 타이어나 그다음에 브레이크 이런 부분에서도 비산먼지가 나오고 이런 성분들이 단순한 성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성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그냥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할 때 단순한 작은 먼지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우리한테 인체 피해를 주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같이 포함됐다 하는 뭐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에는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뭐 중국 대륙에서 날라오는 국외 유입 먼지. 뭐 이 부분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쉽게 또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썼습니다. 30 곱하기 300 플러스 330 곱하기 30이다. 이런데 무슨 암호 같은 숫자죠. 이건 뭐 단순한 것입니다. 좀 우리가 한번 이 국외 문제를 좀 쉽게 이해하려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30 정도의 농도가 301 정도의 1년간에 301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말은 우리나라 현재 평균 농도가 30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300일 유지된 것하고 그다음에 중국 내륙에서 오는 먼지 올 때는 농도가 한 300 정도로 올라갑니다. 수백 정도로. 제가 330으로 단순화시켰습니다. 자, 그 비율이 한 30입니다. 그러면 30 곱하기 300하고 330 곱하기 30 두 개가 거의 같죠. 이 두 개가 합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미세먼지 문제를 만들고 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외부에서 영향이 한 반 정도는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나머지 반은 우리의 내부의 영향이다. 뭐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고 하는 문제를 조금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미세먼지 대응 수칙에 대해서는 여러 그 정부의 이런 그 사이트를 보면은 많은 내용이 있고요. 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내용 외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면은 추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환기입니다. 환기를 잘 시키는 것이고 또 환기도 또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환기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현명한 환기 뭐 이렇게 간단히 저는 얘기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마지막 그 내용으로 이 미세먼지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앞으로 막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사점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 정책의 큰 줄거리를 제가 이렇게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980년대 초에 환경 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사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한 것이죠. 그다음에 1983년에 본격적인 환경 기준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때 제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때쯤 됐고요. 그때 환경 기준을 정부가 설정한다고 했을 때 저는 뭐 학생 신분이었습니다만 너무나 즐겁게 반겼다라는 그때 기분을 아직도 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환경 기준이라는 것은 일반 뭐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의 기준점을 정한 것이고 분야별로 배출구에서 각각의 사업장이죠. 사업장 그 출구에서 어느 정도를 배출해야 되는가 하는 그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 90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되는 우리 건강 문제를 다루는 이런 환경보건법이 제정된 것이 2008년입니다. 비교적 최근이죠.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줄기를 봤습니다만 여기서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의 큰 틀이 조금은 멈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제가 의문을 던지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물론 요 최근에 2017년에 통합환경관리제도라는 것이 시행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제가 원하는 그리고 선진국이 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만이 아닌 배출 시설만이 아닌 우리한테 주는 영향적인 측면에서 환경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2017년 시행은 됐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많은 환경 정책들이 지금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다음의 환경 제도는 이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인체 피해와 관련된 이런 환경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이제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뭐냐? 실태 관리에서 이제는 이벤트, 사전 예방 이런 차원으로 정책에 좀 변화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환경 기준이나 배출 허용 기준 모두가 농도 관리입니다. 근데 농도는 맞추고 있는데 많은 양을 배출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양을 줄이는 그러한 관리가 돼야겠다는 것. 그래서 배출 시설 관리에서 인체나 환경에 대한 영향 관리로서 이렇게 확대돼야겠다는 것이 지금의 미세먼지 문제의 환경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완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 대기질 미세먼지 수준을 알기 위해서 측정망이 운영이 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 수준 뭐 전 세계적으로 상당 부분 많은 수의 측정망이 운영이 되고 있고 뭐 이 부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부가 관리하고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기계가 하고 있고 굉장히 정밀하게 관리하는 것 같고요. 오른쪽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여기는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직접 이렇게 측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주변에 공기질을 측정하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의문을 드리고 요 마지막 좀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 이렇게 지역에서 측정을 한 곳입니다. 여기 이 지역의 측정소는 지자체가 운영한 측정소는 3군데입니다. 근데 여기는 한 40군데인가 20군데가 측정을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3군데에서 과연 이런 현황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지역이 지금 그 먼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죠. 여러분들도 요 지역하고 요 지역이죠. 2번 측정한 결과에서 똑같은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밀하게 측정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이런 우심 시설이 어떤가 하는 것을 찾아내고 이 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농도는 만족하지만 양을 줄여나가는 노력, 이 부분이 바로 앞으로의 환경 정책의 방향 또는 미세먼지를 더욱더욱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지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제철 공장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이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여러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